네, 이번 회차는 45회 기출문제 5번째 시간입니다. 3과목 무역계약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무역계약의 법원, 법적인 근거 얘기하는 거죠. 준거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에 약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반 국가의 국내법은 무역계약의 준거법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안 될까요? 약정하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규칙에 따라서 어떤 국가의 일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틀렸고요. 2번 보시면 국제무역계약의 규정 가운데 강행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우선한다. 강행 규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 합의보다도 항상 우선한다라고 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뉴욕 컨벤션, 뉴욕 협약이죠. 무역 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으로 볼 수 있다.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유엔 협약을 말하는 것이니까 중재 판정이 있었던 경우에 무역 클레임의 해결 과정에서 중재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국제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4번에 보시면 비엔나 컨벤션 CISG와 뉴욕 컨벤션 뉴욕 협약은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협약이다라고 컨벤션을 보통 번역을 하지만 조약이라고 번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협약이건 조약이건 다 컨벤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법률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되어 있고요. 무역계약의 법률적 특성 하면 낙성, 분류식, 유상계약, 쌍무계약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무역계약은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유상계약이라는 특성이 있다. 유상계약이라는 게 서로서로 뭔가 의무, 계약상에 자기가 할 일을 약속을 하고 그것들을 이행하는 것, 의무의 이행 교환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유상,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교환한다라는 뜻이었죠. 자, 무환으로 물품을 국외로 반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것. 무환이라는 건 환거래가 없다. 돈 거래가 없다라는 화폐 교환이 없다라는 거지 무환이 곧 무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상은 대가가 없다라는 뜻이고 무환은 환거래, 돈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무환인데 유상은 있을까요? 대가가 있는 거. 물물 교환 같은 건 돈 거래는 하지 않지만 대가는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한으로 물품을 국외로 반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대외무역법령 그리고 관세법령상의 무역 즉 수출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에서 따로 수출입을 정의를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무역계약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유상계약의 성질과 법령상의 수출입의 정의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거죠. 특히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렇게 대가를 꼭 받아야만 수출 수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 틀렸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까지는 대가의 교환이 있지만 사용대차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여는 대가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거죠. 이게 무상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거 등을 원인으로 했으니까 이거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거 이걸 수출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이제 방향만 반대로 바꿔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하고 꼭 딱 맞아떨어지는 정의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특정 거래 형태에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중개무역, 외국인도 수출, 무한수출, 수출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유상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그다음에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 요렇게 해서 또 수출입을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무한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정의를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 따로 암기도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부를 교환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이다. 서로 어떤 일방 계약상의 한 당사자만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도 뭘 하고 상대방도 뭘 하고 이렇게 의무를 교환하는 것, 그걸 이제 부를 하게 한다. 상대방으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계약상의 어떤 의무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행해 주는 것, 뭐 대금을 지급한다든가 물품을 준다든가 하는 것, 무언가 이행하는 것, 급부라고 했었습니다. 자,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성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계약 체결을 향한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낙성 계약이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비엔나 컨벤션 CISG에서 매매 계약의 체결이나 입증은 서면에 의할 수도 있고 증언을 포함한 여하한 수단에 의할 수도 있다. 어떠한 수단으로도 증빙될 수 있다.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엔나 컨벤션 CISG의 적용 범위가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A부터 보시면 동일 국가 내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한다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국가 내 이렇게 된 부분이 틀렸고요. 자, B에 보시면 최악 국가 내 매매인 경우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요걸 직접 적용이다라고 했었죠.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들, 그 국가들이 모두 다 최악국인 경우 적용이 된다. 그리고 간접 적용이라고 하는 것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간접 적용이라고 하는 직접 적용이니 간접 적용이니 하는 이런 용어들도 익혀두셔야 되는 거죠. CISG에 이런 용어가 나오진 않지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국제사법규칙에 의해서 최약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양 국가가 전부 다 최약국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간접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C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에도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물품 매매 거래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이런 규정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부동산은 물품이 아니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기본 수업에서 준부동산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큰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건 국가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품과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 CISG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했었는데 부동산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 전부 다 틀렸으니까 답은 일단 나왔어요. 자, D에 보시면 물품의 매매뿐 아니라 용역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는 것 또는 서비스, 용역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부분인 경우 더 많은 파트를 물품보다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용역이나 레이버,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 요거는 물품의 매매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CIS를 적용하지만 이 부분이 주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용역의 거래, 이게 주된 부분의 거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도 틀렸고요. 자, E에 보시면 가공무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가공무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떤 당사자가 원재료를 공급해주고 무료로 공급해주고 그걸 가지고 제조한 물품을 다시 받기로 하는 임가공계약 이 부분도 적용되지 않는다. 임가공계약의 본질은 물품의 매매가 아니라 서비스의 교환이다. 서비스 매매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제조자의 노동력이라든가 생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에 2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피청약자가 청약을 받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묵시적 승낙에 해당된다. 요거는 이제 승낙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가 CISG 규정에서 살펴봤었죠. 단순히 침묵이나 부작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작위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약을 받고 침묵하고 있는 것, 침묵 그 자체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자, 2번 보시면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대금 지급 또는 물품 인도와 같은 그 청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꼭 말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체결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좀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확정 청약은 어떤 경우라도 철회될 수 없다. withdrawal 얘기하는 거죠. 철회라는 건 어떤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거두어들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청약이든 불확정 청약이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달하기 이전에 또는 도달함과
동시에 철회는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승낙도 당연히 철회 가능하다. 승낙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계약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 가능했습니다. 철회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청약이 충분히 확정적이다. 자, 청약의 요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CISG 상 거래 목적물 어떤 물품을 어떤 수량으로 얼마의 가격에 매매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만 갖췄다라고 하면 확정적인 청약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수량 가격을 정하는 조항이 설정된 경우를 말한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정하는 조항을 넣어도 된다. 아무튼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얼마에 사고 팔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엔나 컨벤션 CISG에서 규정한 승낙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청약을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인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된다라고 했는데요.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는 반대 청약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승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 조항도 있긴 했었습니다. 실질적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원칙을 적용해서 원칙상 보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승낙을 철회하지 못한다. 방금 우리 살펴봤었죠. 청약이 됐건 승낙이 됐건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 발생하니까 그렇게 효력 발생하기 전엔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자, 3번 보시면 경상의 원칙 승낙은 청약의 내용 그대로 승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1번, 3번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승낙이란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청약자의 의사 표시이다. 네, 승낙은 피청약자의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청약자의 의사 표시는 그냥 청약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봉제완구와 같은 비규격인 자파류는 same as the sample 이라는 표현보다는 as per sample 등등 좀 완화시킨 표현을 쓰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봉제완구 같은 거 조금만 잘못해도 샘플하고 약간만 달라져도 표정 같은 게 이렇게 달라지면 좀 이거 다른 물품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샘플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좀 빡빡한 이런 규정을 둔다라고 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킨 샘플과 유사한 정도의 의미 표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표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켓 클레임. 평소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아주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제기하는 클레임을 마켓 클레임이라고도 했었죠. 자, 마켓 클레임 예방에 유리하다. 자, 2번 보시면 카운터 샘플 역견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리지널 샘플의 수령자가 오리지널 샘플과 가장 유사하거나 또는 일부나 전부를 수정해서 제시하는 견본을 의미한다. 최초에 제시된 샘플을 우리가 오리지널 샘플 원견본이라고 했고요. 그걸 받고 다시 제시하는 샘플을 역견본 카운터 샘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표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JIS, KS, ISO 등으로 매매계약은 Sales by Type의 방법이다. 자, 이게 오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그레이드라고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규격 매매. 사실은 이 부분은 다른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책들하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본 책은 다 그랬습니다. 규격 매매를 sales by type or grade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규격 매매 우리말로 규격 매매라고 하지만 영어 표현은 grade type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책들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제무역
역사 시험 보실 때는요, 타입은 안 되고 그레이드만 써야 된다라는 취지로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출제자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으셨는지는 잘 저도 이해하기는 약간 좀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른 책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렇게 기출문제에 확정적으로 오답으로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보실 때는 규격 매매는 타입은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 그레이드를 규격 매매라고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FAQ, GMQ, USQ 등의 조건은 주로 비공산품 거래에서 활용되는 조건이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품, 이건 품질이 균일할 텐데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광산물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비공산품, 공산품이 아닌 물품의 매매 거래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품질 조건들이 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물었고요. 자, 1번 보시면 온보드 노테이션을 표기한 선화증권을 본선적재 선화증권, 온보드 비ll 오브 레이딩이라고 한다. 영어 표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본선적재, 선화증권은 물품이 본선적재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들이었습니다. 그런 선화증권을 우리가 본선적재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본선적재 전에 운송인이 물품을 일단 수령한 상태에서 발행한 BL을 received BL, 수취식 선화증권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NM 카고, no mark 카고를 얘기하는 거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화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화물을 얘기합니다. 포장에 화인이 누락된 화물을 의미한다. 자, 3번 보시면 화인 표시란에 net weight은 총중량, gross weight은 순중량을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net weight이 순중량, 포장을 제외한 중량이고 총 중량, 전체 중량, gross weight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4번 보시면 sales by grade에 적합한 것은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 또는 각종 기기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방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규격 매매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규격 같은 것들, 국가에서 정해놓은 규격 같은 것들, 이거 꽂았을 때 사용할 때 불나거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FAQ, Fair Average Quality,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USQ는 보통, 표준, 품질 조건이다. 우리말로 번역한 거 요것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중, 보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B에 보시면 CBM은 큐빅미터의 그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로 사용이 된다. 맞습니다. 자, C에 보시면 TQ는 tail, kill, as it is, 있는 그대로라는 뜻을 가진 양육 품질 조건이 아니라 선적 품질 조건, 선적 시의 물품의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GMQ는 Good Merchantable Quality의 약자였죠.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인데요. 문제 좀 치사합니다. 이 퀄리티하고 퀀티티가 언뜻 이렇게 빨리 읽으면 구분 안 되고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퀀티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아니라 이거 품질이 와야 되죠. 퀄리티가 와야 되니까 가끔 치사하게 퀄리티하고 퀀티티 요거 바꿔놓고 이렇게 오답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요거 꼭 좀 확인해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에 보시면 MOQ는 Minimum Order Quantity, 최소 주문 수량, 요거를 Maximum 이라고 해서 오답으로 한번 출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역거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조금 주문하면 주문을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 주문 수량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요. 주로 이제 많이 주문하면 안 되는데 이런 품질 조건 이런 조건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나 미니멈이나 다 M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주로 MOQ라고 얘기할 때는 미니멈을 의미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포장 조건에 관한 협상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돼 있는데요. 1번 보시면 liquidate damage clause 요거는 약정 손해배상금 조항이죠. 바로 답 한 3초 만에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미리 손해배상금을 약정해 놓고 그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도록 약정한 조항을 얘기했고요. 포장 조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죠. 자, 포장의 재질이라거나 거기에 표시할 화인이라거나 포장 규정, 상관성 이런 것들이 포장 조건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수량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A 보시면 piece, each, set, dozen 이거는 이제 숫자로 셀 수 있는 물품을 한 개 한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공산품,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런 물품들을 세는 단위로 주로 쓴다. 자, B에 보시면 중량 단위 long ton, short ton, metric ton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톤의 단위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C에 보시면 용적 단위 부피를 얘기하는 것 방금도 봤었습니다. CBM 큐빅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CFT라고 써 있는 건 큐빅 피트 예, 미터 단위가 아니라 피트의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에 보시면 FEU는 20피트 컨테이너 단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쉬운 문제죠. 20피트는 TEU라고 하고요. 앞에는 40풋 이렇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FU는 40피트다. 40풋 equivalent unit. 그다음에 20피트는 20풋 equivalent unit. 이렇게 해서 TEU, FEU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에 보시면 ML clause,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용인 조항 이거는 이제 산물 거래, 벌크 화물을 거래할 때 물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해두지 않아서 포장 단위로도 셀 수 없기 때문에 무게라든가 부피 같은 것으로 품질을 수량을 결정하는 그런 물품에 적용하는 조항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F 보시면 LC 거래 시, 신용장 거래 시 수량, 금액 또는 단가 앞에 사용하는 about, approximately, 수량, 금액, 단가 이렇게 세 가지에 적용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에 보시면 LC 거래 시 벌크하고 방금 봤던 이제 산물이죠. 그 다음에 uncountable goods, 벌크 화물을 uncountable good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품 하나의 개수를 셀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방금 봤던 ML 클로즈가 적용된다. 10%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5% 수량에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과부족을 적용한다. 단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용장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H에 보시면 gross 단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dozen이 12개였죠. 그러니까 12 dozen이니까 12 곱하기 12인 겁니다. 한 dozen 12개의 단위를 12개만큼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시면 산수 문제인데요. 144피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H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코텀스 2010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인코텀스 2020이 적용되어야 할 시험 문제이긴 했습니다. 이게 2020년 전반기, 상반기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이때 이제 무역협회에서 긴급 공지를 해가지고 2020년도 상반기, 전반기에는 2020 적용하지 않고 2010을 적용해서 문제 출제하겠다. 그래서 그때 조금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런 사정에 있어서 이거 2020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2010으로 출제가 됐다. 그다음에 46회 문제부터는 2020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자, 2번 보시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이 언제 어느 곳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 위험, 그리고 비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배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코텀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되는 여러 비용 가운데 어느 장소, 어느 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 위험, 비용 이렇게 세 가지
요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주 내용.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모든 조건에서 물품 인도와 비용 부담의 이전을 동일시하고 있다. 모든 조건에서 원칙적으로 인도시의 위험이 이전된다. 이건 동일하지만 C 규칙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이렇게 인도, 위험, 비용이 다 동일했었습니다. 다만 C 규칙의 경우에는 인도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위험은 이전하지만 비용은 목적지에서 이전한다. 그래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체결하고 CIF와 CIP에서는 보험계약 그리고 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4번이 모든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동일시하고 있는 건 C 조건을 제외한 E, F, D 규칙에만 해당하고 C는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인코텀스 20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A부터 보시면 운송계약 체결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규정하고 있고요. B에 보시면 물품 선적, 인도, 통지 의무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규정이긴 하지만 물품이 잘 선적이 됐다, 물품이 인도가 되었다라는 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서류 조달 협조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말뜻은 서류를 얻고자 하는 당사자, 내가 필요한 서류를 얻고자 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상대방은 서류를 인도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얻고자 하는 서류를 구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해줘라라고 하는 규정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적하보험 가입 의무 CIF, CIP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위해서 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자기가 스스로 보험에 부보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부보의 형식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에 보시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 및 대금 지급 의무 이런 게 있었나라고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상업 송장 그 이외에 계약과 물품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모든 일치의 증빙 기타 서류를 얘기하는 거죠. 요걸 인도해야 한다라고 매도인의 일반 의무 이 조건부터 D 조건 모든 조건 11가지 조건에서 다 규정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하고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금을 얼마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대금 지급의 방법,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의무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일반적인 의무 규정에서 11가지 규정에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요거는 인코텀스 2020에서도 동일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모두 맞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코텀스 2010의 내용에 대한 실무 적용이 잘못된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사는 매도인으로서 CIF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적하보험을 가입하고 적하보험 서류를 배서한 후 매수인인 B사에게 양도하였다. 운송계약도 매도인, 그 다음에 보험계약도 매도인이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운송서류, 그 다음에 보험서류를 인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 보험 서류를 발급받을 때 피보험자로 매도인이 자기 자신을 기재한 다음에 그걸 배서해서 양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도 양도해서 양도가 가능한 권리증권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물론 매수인으로 피보험자를 바로 기재한 경우다라고 하면 배서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배서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배서해서 양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피보험자를 매도인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걸 배서해서 양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 보시면 C사는 매도인으로서 CPT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복합운송업자를 물색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 일단 C 규칙이니까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야 되는 거 맞고요. CPT니까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었습니다.
운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운송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매수인인 D사와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비를 복합 운송업자에게 지불했다. 매도인이 운송계약 그리고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E사는 매도인으로서 항공운임을 매수인인 F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F 규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해야 될 테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로 선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OB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무상 이렇게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건 이론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FCA로 해야 되겠죠.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FOB는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그렇게 항공운송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에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G사는 매도인으로서 FCA Vendors Factory로 계약한 후, 자, 벤더라는 거 공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인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도인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FCA 조건이다. 자, 수출 통관을 완료한다. 엑스웍스까지는 매도인이 할 필요 없었지만 F 규칙부터 FCA를 포함한 F 규칙부터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 매수인이 수입 통관 해야 되는 거죠. 자, 매수인인 H사가 제공한 지파용 차량 운송 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해서 운송인을 보내줄 테니까 거기다 물품 실어주면 되는 거죠. 지파용 차량의 화물을 적재해 인도하였다. FCA니까 F 규칙에서 FCA에서 인도지가 매도인의 영업소다라고 하면 엑스웍스와 달라지는 점, 물품을 적재하여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4번도 괜찮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FOB가 아니라 FCA로 바꿔야 한다.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코텀스 2010의 조건에 관련된 설명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었고요. 자, A부터 보시면 엑스웍스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할 필요 없었죠. 예외 규정이었습니다. 자, 매수인이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FAS, Free Alongside the Ship의 약자였죠. 자, 물품의 매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 이전한다. 이때 선측에 물품이 놓인 때 인도가 이루어지면 위험도 이전한다. 맞죠? 자, C에 보시면 CIF에서 매수인은 매도인과 적하보험의 약관을 합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인코텀스 규칙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 적하보험의 약관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을 다 합의해서 수정해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의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CIP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그리고 운송 수단이 여러 개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2에 보시면 DDP 조건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는 거 맞죠? 자, 예외가 적용되는 엑스웍스와 GDP. 그다음에 매수인이 수입관세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수입 통관하고 매도인이 관세 및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들을 다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도 틀렸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결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A 보시면 송금 방식 거래에서 매도인은 드래프트 환어음 사용하지 않는다. 예, 맞죠? 환어음은 송금 방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게 특징이었고요. B에 보시면 추심 방식 거래에서 커머셜 인보이스 및 패킹 리스트 등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 등 선적 서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추심 방식이니까 은행 통해서 송부해 줘야 되죠. 환어음은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환어음이 주로 사용이 되니까 이런 선적 서류와 함께 환어음도 같이 은행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원본을 직접 문서로 작성해서 수출자에게 직접 송부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 사이는 개설은행이 직접 프린트를 해서 문서로 건네주지 않죠. 스위프트 방식으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원본을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개설은행이 물론 수출자에게 직접 이렇게 통지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출국에 있는 통지은행을 활용해서 통지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지도 않을 뿐더러 직접 송부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 C 틀렸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매도인에게는 LC at site보다 CWO가 불리한 결제 조건이다. 자, 신용장인데 그 중에서도 일람지급 신용장 물론 좋은 결제 방법, 매도인 입장에서는 안전한 결제 방법이긴 하지만 캐시웨이드 오더 주문 받을 때 물품 선적하기 전에 미리 선불받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불리한 결제 조건이다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매도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제 방법이 CW다. 자, 그 다음에 이해 보시면 오픈 어카운트란 사후 송금 결제 방식이죠. 선적 통지 조건부 사후 송금 결제 방식이라고 한다. 선적 통지부 결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하는 거죠. 자, 선적 통지를 한 때에 대금 결제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선적 통지를 해준 때로부터 만기를 기산한다. 그래서 뭐 OA 60 days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60일을 기산할 때 선적 통지를 한 날부터 기준을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에 보시면 CAD Cash Against Document의 방식은 서류를 건네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송금을 해주는 방식이었죠. 동시지급 방식이다. 송금 방식이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BL을 포함한 무역 서류의 선적 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물품이 아니라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서류를 건네줄 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E하고 F까지도 다 괜찮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선적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되어 있고요. 자, A부터 보시면 계약서의 shipment 선적인데요. On or about February 5th, 2020, 2월 15일경이라고 on or ab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적이 가능한 기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니까 2월 10일부터 계산해야죠.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전체 기간은 11일이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신용장 거래 시 최종 선적일이 공휴일인 경우 선적일은 연장된다. 선적일은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공휴일에도 항구하고 공항은 다 연다. 일을 다 한다. 그 서류의 제시일이 은행은 공휴일에 문을 닫으니까 서류의 제시일이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분할 선적이 허용된 경우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분할 횟수는 제한이 없다. 분할 선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몇 번에 나눌지 뭐 2번만 나눌지 100번 나눌지 이건 매도인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제한 없다가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할부 선적 조건의 신용장 거래. 할부 선적 신용장이라는 건 계약 체결 시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인도하도록 하고 각각 인도분에 대해서 신용장을 개설해 놓고 이 일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신용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느 할부분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 부분 선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할부분만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잘 하다가 중간에 여기서 잘못했다 그러면 2번의 기회는 없다. 한 번 삐끗하면 해당 부분 당연하고 그 이후의 부분까지 해당 할부 선적 신용장은 모두 다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할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이에 보시면 수취선화증권의 양식을 사용해서 선적 후 선적되었음을 별도로 명시하는 선적 완료 부기 본선적재 부기를 표시한 본선적재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선적 완료 부기의 표시를 선적일로 본다. 별도의 선적일 표시가 없다라고 하면 발행일이 선적일이고 별도의 본선적재 부기가 있으면 부기의 날짜를 선적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 A, B, D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의 가격 조건, 결제 조건, 보험 조건, 수량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물었고요. 인코텀스 2010 규칙에 의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DDP 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입 통관의 의무를 부담한다. DDP에서는 매도인 수출입 통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관세의 납부 의무도 부담한다. 여기서 관세란 통관 절차의 책임,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그 비용들
관세 당연하고요. 조세 및 기타 부과금, 수입 시에 납부해야 할 내국세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 납부할 게 있으면 전부 다 납부를 매도인이 다 해야 한다. 그 지급까지를 포함한다. 1번 괜찮고요. 2번 보시면 CIF 조건의 무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운송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입자는 보험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물품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자, C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 서류하고 그다음에 보험계약 CIF, CIP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 서류까지 서류의 인도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고 발생의 유무를 떠나서 일단 계약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나 물품 인수 거절하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요 표현은 인코텀스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여러 번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실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서류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거 인수 거절까지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사안마다 조금 달리 봐야 할 문제이긴 해요. 간단하게 100%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시험 보는 용도로는요, 요 표현은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수량 조건인 중량과 관련하여 잉글리시 톤은 1016kg이고 롱톤이라고도 하고 2240파운드이다. 자, 그 다음에 메트릭 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트릭 톤은 프렌치 톤이다라고도 불렀고요. 1000kg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숏 톤도 있었죠. 이건 아메리칸 톤이라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907kg, 그다음에 2000파운드 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숫자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조금 게을러 가지고 자신들이 쓰는 단위 파운드를 이렇게 그냥 끝자리 잘라서 2000파운드로 만들고 1000kg보다 좀 적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결제 조건인 50% TT in advance, 미리 사전 송금 방식으로 50%를 지급하고 50 before shipment, 선적 전에 나머지 50%를, 이것도 역시 송금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후 송금 방식이 아니라 사전 송금 방식, 선지급 방식이다. 계약 체결할 때 50% 주고 선적 전에 나머지를 다 송금을 해줘야 선적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이고요. 어쨌든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선적 전에 대금 지급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사전 송금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0%는 선적 전에 또는 뭐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물품을 수령한 때 뭐 사후에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믹스드 페이먼트, 혼합 결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선적 전에 물품 건네주기 전에 전액을 다 나눠서 받긴 하지만 전액을 다 받는 방식이니까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계약 조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되어 있고요. 인코텀스 2010 규칙에 의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A에 보시면 신용장상 환적 금지 문구가 있더라도 전 운송이 하나의 운송 서류에 의해서 커버되고 포괄이 되고 물품이 컨테이너에 실려 있음이 표기된 경우에 환적은 허용된다.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쉬바지에 선적된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신용장상에서 환적이 금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운송 서류는 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뭐 환적은 허용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UCP에서는 그렇게 표시된 서류를 수리한다라고 받아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취지로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의 내용과. 자, 그다음에 B에 보시면 오픈 어카운트는 사후 송금 방식에 해당한다. 숨도 안 쉬고 그냥 바로 읽고 넘어가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계약서 체결 시 당초 계약대로의 이행이 경제적 이유로 심히 곤란해져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곤란한 거예요. 계약의 본질적 변경이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force measure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 조항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이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그걸 규정
규정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조항이고요. 계약을 이행할 수는 있으나 심히 곤란하다. 그대로 이행하면 한 당사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그런 상황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조항, 하드쉽 조항이라고 했었죠. 이행 곤란 조항이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C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신용장 거래소 기간을 산정할 때 within 2 days of August 3rd, 8월 3일인데 within 2 days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 해주시면 되고요.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의 기간 총 5일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이에 보시면 OA 거래를 요구하는 매수인의 청약에 대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낙의 서류를 보내지 않고 물품을 선적해서 보냈다면 이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봤었는데요. 행위로 승낙을 하는 것,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꼭 뭐 서류로 서면으로만 승낙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말로 할 수도 있고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행위로 할 수도 있다. 당연히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자, 답은 그다음에 F까지 있네요. CIF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보험이 부부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였다면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입자는 보험 소리 미제공 이유로 물품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앞에 나왔던 내용 동일하죠. 요거 이렇게 반대로 알고 계셨다고 하면 두 문제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 계약과 포괄 계약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계약 체결의 방식인데 계약서를 몇 장 쓸 거냐라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포괄 계약은 중장기 연불 계약에 의한 수출입 등 거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포괄 계약서 사용하지 않고 개별 계약, 계약서의 장수라든가 종류는 많을 수 있지만 계약은 어쨌든 한 건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건별로 번번이 체결하는 포괄 매매 계약이 아니라 건별로 번번이 체결한다 그러면 그 개별 계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 그 시점에 반대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을 하면 청약에 대해서 바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될 텐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 청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반대 청약을 하게 되고 이를 받은 최초 청약자가 다시 조건을 수정하는 반대 청약 이런 식으로 핑퐁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상대방의 반대 청약에 대해서 어쨌든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요. 그 시점에 반대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지속적인 거래에서는 여러 번 이제 비슷한 종류의 계약의 내용을 한 번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할 거다라고 하면 일정한 기간 내 모든 매매 계약의 조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약정한다. 포괄 계약서로 변하지 않을 내용들을 하나의 계약서로 미리 작성을 해두고 쭉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매수인의 선적 요청, 주로 주문 요번에는 어떤 물품을 몇 개, 얼마에 이렇게 거래하기로 하자. 이런 변경이 있을 내용만 그때그때 계약을 체결하는 것. 주문에 대해서 승낙을 해서 계약을 체결시키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 3번 괜찮습니다. 4번 보시면 개별 계약이란 특정 품목을 거래할 때마다 매번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거래가 1회 종결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거래 편의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포괄 계약이겠죠. 4번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다음 중 무역계약서의 조항 및 조건에 관한 영문 명칭과 설명이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limit of liability 책임의 제한 조항인 거죠. 내가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늘어나지는 않도록 한정해두는 조항이었습니다. 자, 계약 위반의 상대방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기업 명성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당신이 계약 위반을 해서 우리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돼서 우리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그 손해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non-disclosure clause. 예, disclose 외부에 알리다, 폭로하다, 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니까 비밀 유지 조항, confidentiality clause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 거래나 기술 도입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예, 이 non-disclosure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frustration clause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부터가 약간 수상합니다. 이거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행 불능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법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만들려면요 만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frustration clause라는 건 주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내용 계약서에 쓰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clause로 주로 만들지 않습니다. force majeure clause나 hardship force majeure clause나 hardship clause 같은 것들은 조항으로서 집어넣지만 frustration은 clause로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제조되고 판매된 물품이 소비자나 기타의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판매 내지 유통자, 원재자, 부품, 생산자 등 여러 사람에게 제조물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책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하는 조항이다. 이런 제조물 배상 책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약정하는 조항, 제조물 배상 책임 조항, PL Product Liability Clause라고 했었죠. 자, CISG는 이런 Product Liability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Severability Clause, 가분 조항, 분리 가능 조항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의 일부가 어떠한 사유로 실효 또는 무효화하더라도 그 계약 전체가 실효 또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그 조항만을 무효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 전체는 유효하게 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